저는 규모가 작은 고급 중식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공개하지 않을게요. 제 식당은 꽤 이름이 알려져서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도 자주 예약이 잡히곤 하죠. 전 매일 아침 일찍 가게에 출근해서 신선한 재료 상태 확인하고 셰프님들과 그날의 메인 코스를 의논합니다.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사업해본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식당 산업이 엄청 힘들었잖아요. 저도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최선을 다해 식당을 지켜왔습니다. 사실 요식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은 다른 것보다 진상 손님일 거예요. 저 역시 별의별 진상들을 다 만나봤죠. 식기를 훔쳐가는 건 예사고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환불해달라며 난리친 손님 때문에 CCTV 돌려보니 자기 머리카락을 몰래 넣지를 않나, 가격을 깎아달라고 고집을 피우질 않나, 황당한 일들은 셀 수 없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중 가장 막장 진상 손님은 최근 저의 식당에 들렀던 저의 동서였답니다. 어떻게 가족이란 이름으로 엮인 사람이 가장 못되게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동서에게 복수를 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동서, 듣고 있지? 바로 네 얘기야. 전 원래 어릴 적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집에서 간단한 요리라도 하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맛있다 하고 칭찬해 주시곤 해서 자연스럽게 음식 만드는 일에 흥미를 붙였죠. 특히 제 나이 때 특별한 날이면 꼭 짜장면을 먹었고 정말 특별한 날엔 탕수육을 먹었기에 중식은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요리였습니다. 메뉴판에 수많은 요리들, 다양한 식재료와 요리법들, 중식은 정말 매력적인 분야였어요. 그랬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전 중식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한식, 일식이 아닌 중식 전문 요리 과정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전 유난히 험한 길을 걷게 됐어요. 지금은 TV에 스타 중식 여성 셰프들도 많아지고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식 업체는 남성 위주 문화가 아주 뿌리 깊었거든요. 특히 여성 요리사는 거의 볼 수 없었고 있더라도 보통 파트타임 보조나 홀서빙 등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죠. 제가 처음 일했던 중국집 주방에선 여자가 웍을 휘두르면 손목 나간다, 칼질은 남자가 해야 힘이 좋다, 이런 말들이 태연하게 오갔습니다. 당연히 성차별적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억울하고 분했죠. 하지만 그땐 그래도 언젠간 내 실력으로 인정받을 날이 오겠지 하고 참고 견뎠어요. 거의 남자 10명 사이에서 저 혼자 여자로 끼어 일을 해야 했고 홀에 나가면 손님들도 여자가 중식 만드나 봐 하면서 수근거리기 일쑤였거든요. 어떤 손님은 대놓고 중식은 팔에 힘이 중요한데 여자라서 괜찮을까?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어요. 처음엔 주방 막내로 시작해서 주로 양파나 파 써는 단순 노동을 맡았죠. 그것도 하루 12시간 넘게 불판 앞에 서서 일하다 보면 저녁엔 손이 벌벌 떨릴 정도예요. 주방 선배들은 안 그래도 인력 부족인데 금방 못 견디고 그만둘 계집애는 왜 뽑은 거냐고 아주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실수를 조금만 해도 여자라서 그렇다고 몰아붙이는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전 울분을 삼키며 더 열심히 하라고 일을 악물었어요. 그러다 기회가 오긴 했습니다. 한 번은 큰 도시에서 열리는 중식 요리 경연대회에 제가 막내로 따라가게 된 거예요. 셰프님들은 절 그냥 심부름꾼으로 데려간 거겠지만 운 좋게도 대회 중간에 메인 셰프가 손목 부상을 입고 도저히 웍을 휘두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자청해서 현장에서 바쁘게 불 앞에 서게 됐습니다. 물론 긴장했지만 평소에 연습했던 실력을 최대한 발휘했죠. 결과는 의외로 좋았습니다. 저희 팀이 입상까지 못했지만 심사위원들 중 몇 분이 저기 웍 돌리는 여자 막내 누구야? 칼질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불 조절도 잘한다 하면서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그날 이후 제 주변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쟤 보기보다 끈기도 있고 열정 있네 하면서 기존에 절 무시하던 선배들도 하나 둘씩 더 많은 걸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식당 내 분위기가 급작스럽게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대회에서 제가 받은 칭찬에 샘이 난 어떤 남자 선배가 절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밥 먹을 시간도 안 줄 정도로 심한 텃세를 부렸어요. 결국 몇 달을 버텼지만 몸도 마음도 지쳐서 그만두게 됐죠.
그 후로 전 더 큰 배움을 얻고자 중국 현지로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손 벌리기 미안해서 낮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밤에는 중국어 어학원을 다니며 준비를 했어요. 주변에선 취업문도 좁은 중식에 여자 혼자 뛰어들었다가 해외 유학까지 간다고? 라며 혀를 찼지만 전 거꾸로 생각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힘든데 현지에서 제대로 배워서 돌아온다면 훨씬 더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요. 정말 힘겨웠지만 중국 광둥 지방으로 가서 고생을 또 한 번 시작했죠. 언어도 부족했고 문화도 달랐고 결정적으로 현지에서도 여자가 주방에서 메인 셰프로 성장하는 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분위기였어요. 스승이라고 부른 분에게 넌 손목 힘이 약하니 무조건 칼질만 계속 익혀라 라는 말을 달고 들었고 웍 휘두르는 실습은 좀처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죠. 그래도 틈틈이 몰래 혹은 가게가 한가할 때마다 웍을 잡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전 엄연히 정식 중식 셰프 타이틀을 갖게 됐어요. 물론 주변의 냉소와 편견은 여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제 내 가게를 만들어서 내 방식대로 정말 정성껏 요리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부모님도 절 말리다가 제가 완강한 의지를 보이자 결국엔 도움을 주셨어요. 그 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자본을 마련하고 인테리어부터 메뉴 구상까지 전부 제가 주도해서 지금의 고급 레스토랑을 열게 된 거예요. 처음엔 중식 전문으로 간판을 달까 했지만 손님층을 넓히고 싶어서 다양한 아시안 퓨전 요리를 시도하기로 했죠. 사실 이 레스토랑을 꾸리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어요. 여자는 스텝으로 있어야지 대표 셰프가 되긴 어렵다는 말도 들었지만 전 이미 수많은 편견과 싸워온 터라 흔들리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시간 동안 남성 중심 주방에서 겪은 차별과 중국 유학 시절의 체력적인 정신적 소진, 그리고 한국 돌아와서 자본 마련을 위해 몇 년간 하루 16시간씩 일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 지금 제가 이 식당을 지키는데 얼마나 애착을 갖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다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식당은 제가 피땀 눈물로 일궈낸 소중한 곳이니까요. 사실 전 요리에만 몰두하느라 연애에는 전혀 신경 쓰지 못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주방에 파묻혀 지내다 보니 주위에서 너 결혼 안 하니? 라고 물어봐도 대답할 시간조차 없었죠.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돌아온 뒤 어느 요리 컨벤션에서 남편을 우연하게 만났어요. 그 행사는 국내외 다양한 음식업체 종사자들이 교류하는 자리였는데 전 지인 따라 간단한 통역을 도와주러 갔습니다. 거기서 남편이 제가 요리사라는 얘기를 듣더니 저 중식 좋아하는데 직접 해주시는 요리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요? 라며 웃으면서 말을 걸어왔어요. 사실 처음엔 별 감흥이 없었죠. 워낙 바쁜 삶을 살다 보니 이 사람도 금세 관심을 잃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남편이 꾸준히 제 식당을 찾아와서 음식도 먹고 어쩌다 일정이 겹칠 때마다 절 기다려주기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까지 야근을 하고 퇴근하는데 남편이 가게 앞에서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매번 이렇게 혼자 늦게 끝나는 게 마음에 걸려서 왔어요. 이러면서 몸을 녹이라고 따뜻한 차를 건네주는 모습에 정말 많이 감동을 했어요. 사실 여성은 주방에서 일하기 힘들다는 말이나 언제 결혼해서 그만둘 거냐는 소리를 듣던 제가 누군가에게 제대로 응원받고 있구나 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만남이 잦아지고 서로의 마음이 깊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남편도 직장 생활로 바쁘면서도 항상 제 일정을 먼저 배려해줬고 시댁 문제나 이런저런 부담도 없게 하려고 애쓰더라고요. 사실 저로선 그 누군가에게 맞춰주기보단 제 꿈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타입이라 결혼이란 걸 깊이 고민했는데 그때 남편이 네가 하고 싶은 건 전부 다 해. 난 네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 라고 해준 말 한마디에 결심이 섰습니다. 그렇게 저흰 간단하게 식을 올리고 부부가 됐죠. 물론 이후에 식당 운영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남편은 늘 묵묵히 제가 원하는 걸 응원해줬어요. 지금의 저를 보면 세상에 요리만 있던 사람이 이젠 결혼도 하고 식당도 운영하네 하고 신기해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저 역시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고 그래서 더 재밌구나 라며 생각하고 일과 사랑 모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답니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고 좋은 일이 불시에 닥치기도 하지만 불행 또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죠.
전 결혼 전까지만 해도 남편 댁에 가족이 많다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가족 많으면 명절 때도 북적거리고 좋겠네. 그 정도로만 여겼죠. 딱히 긴장하거나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복병이 나타났어요. 바로 손 아래 동서였습니다. 동서는 나이도 저보다 조금 아래인데 본인은 대학교 시간 강사로 근무하면서도 대학 교수라고 늘 강조하더라고요. 처음엔 대학교에서 강의하니까 교수라고 부르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간 강사와 정식 교수를 동일시하는 건 아무래도 좀 어폐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는 주변에 내가 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사람이야 라는 걸 아주 자주 어필을 했습니다. 남편도 학생들이 교수님이라고 부르면 교수님이지 이러면서 웃으며 말했지만 동서는 제 앞에서 자격지심 같은 걸 여실히 드러냈어요. 특히 제가 오너 셰프로 식당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턴 미묘하게 신경전을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첫 명절에 시댁 식구들 다 모였을 때였어요. 전 결혼 후 첫 명절이라 시어머니를 도와 이것저것 음식 준비에 손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며 시어머니에게 크게 칭찬도 들었죠. 근데 그 모습을 본 동서가 슬쩍 다가오더니 어머 언니 요리 실력이 정말 좋으신가 봐요. 뭐 한식이든 중식이든 다 잘 하신다면서요? 저는 인텔리 분야라서 음식할 줄 몰라요. 앞으로 언니가 명절 때마다 음식하시면 되겠네요. 이러면서 능청스러운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솔직히 좀 뜨악했습니다. 이게 칭찬인지 빈정거리는 건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속으론 기분이 상했지만 전 어른들 앞이니까 그냥 웃으며 저는 책보다는 칼이 더 익숙해요. 동서님이야말로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대단하시네요 라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동서가 또 시간도 없는데 논문 쓰라 강의 준비하느라 정말 바쁘긴 하죠. 한가하게 요리하는 직업이면 좋겠지만 저 같은 학문 쪽은 자유시간이 없어서 너무 피곤해요. 이러는 거예요. 순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싶었습니다. 요리에 몸담그는 사람이 얼마나 바쁜지 셰프로서 조리 과정 연구나 재료 수급, 매장 운영 등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냥 취미생활쯤으로 생각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래도 가족 행사 자리에 괜히 시끄럽게 만들기 싫어서 참았죠. 그저 속으로 그래 동서 너는 저런 생각을 갖고 있나 보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동서는 틈만 나면 본인이 대학교 강단에 서는 사람임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직업을 낮추려고 들었어요. 이를테면 시댁 식사 자리에서 시부모님이 우리 며느리가 식당을 직접 차렸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면 동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요즘 셰프라는 직업도 좋지만 전문성은 학문이 좀 더 높잖아요. 아무래도 교수 쪽이 사회적 지위가 더 있다고 봐야죠. 이런 뉘앙스의 말을 툭툭 내뱉었어요. 처음엔 저만 예민하게 느끼는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나 다른 가족들도 좀 놀라시더라고요. 나중에 시어머니께서 살짝 저를 부르시더니 동서가 좀 말을 좋게 하진 않아도 그렇게 악이 있는 애는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달래셨지만 자격지심은 딱 봐도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명절 음식 준비 같은 거 할 때 시어머니나 아버님이 절 칭찬하시면 동서 얼굴이 굳어지거나 언짢은 표정으로 변했거든요. 시댁에서 남편 생일을 챙길 때였어요. 제가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미역국이나 생일상 정도는 신경 써서 좀 더 정성스럽게 차렸죠. 식구들께서 우리 집 생일상 클래스가 확 올라갔네 하며 좋아해 주셨습니다. 근데 동서가 생일 축하 자리에 오자마자 역시 요리사 언니 솜씨 좀 발휘했나 보네. 보통 집에선 늘 이런 식으로 먹지 않으니까 굳이 무리 안 해도 되는데 사실 난 늘 고급 레스토랑만 찾아다니느라 평범한 집밥이 더 좋은데 어른들도 그러실걸요? 이러고 또 비꼬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괜찮아 동서도 자주 못 먹는 거면 더 잘 됐네. 한번 맛보면서 함께 즐겨보자 라고 웃으며 넘기려고 했는데 동서는 사실 기름진 걸 좋아해서 이건 좀 심심하네. 이러면서 음식을 찔끔 먹고는 본인 휴대폰에 집중하더니 강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 이번에 연구과제 때문에 교수님들이랑 회의가 있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 역시 대학교 일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
언니도 장사하느라 힘들긴 할 테지만 우린 좀 차원이 달라. 이 말을 듣는데 그저 헛웃음이 나왔죠. 이렇듯 가족으로 지내다 보니 동서의 깔보는 태도는 갈수록 노골화됐습니다. 제가 기분 나쁘다거나 노여움을 표하면 오히려 언니가 왜 이렇게 예민해 하면서 절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기도 했고요. 다행히 남편이 옆에서 중재해주거나 시댁 어른들이 달래주실 때면 그저 그냥 별뜻 없이 한 말이야 라고 빠져나갔습니다. 사실 처음엔 동서가 절 견제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며 자격지심이 원인임을 짐작하게 됐죠. 동서는 명색이 교수라 자처하지만 실상은 시간 강사라 급여나 지위가 불안정했고요. 반면 전 어려움을 이겨내고 독립적으로 오너 셰프가 됐고 식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점차 매출도 올렸고 아무래도 그 부분이 동서의 마음을 자극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동서가 제게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굴어도 되는 건 아니죠. 저도 몇 번이나 남편에게 동서가 나한테 왜 저러는 거야? 나도 더 이상 참기 힘들어 라고 하소연했지만 남편은 그냥 난감해하며 원래 성격이 좀 이상해.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자주 볼 일도 없잖아. 이러고만 있었어요. 제가 몇 번이나 가족이니까 더 사이좋게 지내보자고 노력을 했지만 동서는 저와 대화조차 길게 하지 않으려 했고요. 그저 절 요리하는 사람, 학문적 기반 없는 사람 취급하며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본인이 교수라는 허울을 근거로 마치 제 식당을 깎아내리면 자기가 우위에 설 수 있을 거라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혼 후에 발견한 예상치 못한 복병이 바로 동서였고 전 미리 알았으면 대비라도 했을 텐데 하면서 가족이니까 한 번은 넘어가자고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가 쌓이고 쌓여 결국 역대급 대판 싸움으로 이어지게 됐죠. 그 뒤 얘기는 아마 여러분도 이미 감이 오실 텐데 정말 막장 그 자체였어요. 사실 그전까지만 해도 동서와 겉으론 별다른 마찰도 없었고 그냥 가족이니까 의례적 인사나 나누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죠. 사이가 딱히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냥 서로 바빠서 명절이나 부모님 댁에서나 마주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식당을 찾아와서 언니 가게 유명하잖아. 지인들이랑 식사 좀 해볼까 하고 예약을 한 거죠. 전 처음에 조금 의아했어요. 3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오는 데다가 동서가 같이 오는 사람들, 대학교 사람들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큰 모임인가 중요한 모임 하고 의아했거든요. 또 동서 성격상 특별히 악의를 갖고 행동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지인들에게 의을 내려는 생각이려나 보다 하고서 그냥 흔쾌히 예약을 받아줬어요.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저야 좋으니까요. 그렇게 예약일이 됐습니다. 동서는 본인 제자들이랑 연구실 사람들 그리고 지인 몇 명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총 인원이 딱 30명이었어요. 나름 대인원이었죠. 미리 셰프들에게도 오늘은 손님이 많고 동서분이 대학교 교수니까 정성껏 실수 없이 준비해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평소에도 제 식당은 코스 요리 구성이 정교하게 맛있기로 정평이 나 있지만 이날은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우선 디저트까지 확실히 챙겨주고 술도 좋은 걸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동서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절 불러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음식 중에 뭔가 상한 거 있었어? 왜 우리 몇 명 사람들이 배탈이 난 것 같지? 이러면서 말이에요. 전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료 검수부터 조리 과정까지 전 정말 빡빡하게 품질 관리를 해왔거든요. 직원들도 모두 위생교육을 철저히 받고 있고요. 설마 우리 식당 음식 때문에 배탈이 났을까 싶어서 곧바로 주방에 확인을 넣었어요. 주방에선 오늘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아침에도 신선한 재료만 확인했고 식자재 유통기한이나 손질 상태 모두 문제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혹시 몰라서 간간히 테스트도 했는데 괜찮았어요. 이렇게 보고를 했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동서가 슬슬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공개적으로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봐요 사장님, 우리 일행 중에 벌써 배탈이 나서 화장실에 간 사람이 3명이나 돼. 이거 식당 측 과실 아니야? 이러면서 거의 식당 전체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전 당황스러웠죠. 일단 손님이니까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려고요.
혹시 다른 데서 뭘 먹은 건 아닐까, 아니면 속이 원래 안 좋으셨다든가. 저희가 사용한 식자재는 모두 꼼꼼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동선 제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지 계속 난리를 쳤어요. 사실 정말 이상한 게 동서의 지인 30명 중 3사람이 배탈이 났다는 것 말곤 나머지 27명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 3명이 뭘 먹었는지 혹은 식사 전에 다른 뭔가를 먹은 건지 알 길이 없지만 보통 식중독이나 음식 문제라면 더 많은 사람이 동시에 증상을 보여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도 동선 대놓고 여기가 문제네. 내가 분명히 이런 데가 문제가 생길 줄 알았어. 이러면서 폭언을 하더라고요. 주변 손님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식당은 주로 조용하고 격조 있는 분위기를 추구해왔기에 이런 고성이 오가면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하잖아요. 전 우선 더 큰 불상사가 나기 전에 동서를 달랬어요. 우선 제가 죄송합니다. 몸이 안 좋으신 분들 계시다면 저희가 의료비라도 지원해 드리고 필요한 조치를 해드릴게요. 혹시 병원 같이 가거나 응급처치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이렇게요. 그랬더니 동서가 헛웃음을 터뜨리면서 의료비? 그런 건 됐고 우선 500만 원 결제한 거 지금 당장 환불해. 이러면서 날벼락 같은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날 코스 요리랑 와인들 그리고 단체 할인까지 적용했지만 결제 금액은 500만 원쯤 나왔거든요. 사실 꽤나 큰 금액이긴 해요. 하지만 동서 입장에선 모임 전체 금액을 자기가 결제하고 나중에 사람들에게 나눠받으려고 했던 거겠죠. 그런데 갑자기 당장 환불이라니 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손님이기에 최대한 예의를 차려서 대답을 했죠. 아직 음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실히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냥 바로 환불을 해드릴 수는 없고 물론 몸이 안 좋으신 분이 있다면 보상 방안도 생각해 볼게요. 근데 지금 당장 500만 원을 돌려달라니 그건 무리신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서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거의 욕설을 내뱉으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 언어가 얼마나 저속하던지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였죠. 야 이년아, 네가 장사하는 주제에 손님들 배 아프게 해놓고 돈을 받아? 이딴 식으로 장사를 하는데 무슨 맛집이고 자시고야? 이런 데는 망해야 돼. 뭐 이런 식이었어요. 솔직히 다른 손님들도 다 들을 만큼 크게 욕을 해대니까 가게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직원들은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당황하고 있죠. 저도 너무 치욕스럽고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지만 손님들 앞에서 주인인 제가 함께 싸우듯이 대응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전 일단 동서에게 죄송하지만 다른 손님들도 계시니까 좀 진정하시고 우리 사무실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동선 더 기세가 등등해져서는 진정은 무슨 다 들으라고 하는 거야. 이 식당 엉망이라고 소문내야지. 이러면서 계속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무 난감했지만 그래도 일단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직원들한텐 우선 식당 홀 분위기를 다시 수습하라고 지시했죠. 사무실로 들어온 동서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또 막말을 퍼붓는 겁니다.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지? 교수야, 교수.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이거 언론에 터뜨리면 너 끝장나는 거야. 이런 협박성 말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당장 500만 원 환불해. 그리고 책임 인정해. 안 그러면 너네 식당 무사하지 못할 거야. 난 경고했어. 이러면서요. 제 심장은 쿵쾅대고 손은 덜덜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리 산전수전 다 겪으며 여기까지 온 저지만 그냥 손님도 아니고 가족인 동서에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협박을 받으니 당혹스럽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문득 이거 정말 이상하다. 뭔가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평소 동서 성격을 잘 알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예민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오늘은 마치 계획한 듯이 절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잠시 숨을 고르고 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제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인이 생각났죠. 전 그분을 생각하자마자 이 문제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 그냥 혼자 대응하다가 더 끌려다닐 것 같다 싶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는 제가 전화를 하니까 또 화를 냈어요. 뭐야, 지금 경찰이라도 부른 거야? 불러. 나한테 유리한 증거만 될걸?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전 조용히 경찰 부르는 거 아니야. 근데 제3의 공정한 평가가 필요해 보여서 그래 라고 말하며 전화를 계속했죠. 아, 네. 지금 그럼 전문가분이랑 같이 오시겠다고요? 네, 기다릴게요. 하고 짧게 통화를 했습니다. 사실 그 지인이 누군지 정확히 밝히진 않았어요. 그냥 지금 곤란한 일이 생겼으니 전문가랑 함께 와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법률적인 부분도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했죠. 전화를 끊고 동서를 보니 동서 얼굴에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계속 허세는 부렸지만 왠지 초조해 보이더라고요. 그래, 불러봐. 난 뭐 잘못한 거 없으니까. 오히려 잘 됐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1시간 동안 동선 사무실에서 계속 혼잣말처럼 이제 좀 있으면 난리 날걸? 식당에 보복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어? 이런 아주 듣기 끔찍한 말들을 했어요. 또 중간중간에 배탈이 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기도 하고 어때? 아직도 배 아파? 어서 사진 좀 찍어놔. 이런 식으로 지시까지 하더라고요. 전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폰 녹음 버튼을 슬쩍 켜뒀죠. 이렇게까지 막장 상황이면 언제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잖아요. 물론 당장 동서가 제 가족의 일원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그냥 가족 감정 다 떠나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러다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 갈 무렵 누군가 제 사무실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전 문을 열어드렸고 그 순간 동서는 헉 하고 숨을 들이마시더니 곧바로 바닥에 주저앉을 듯이 주저앉아 아연실색하는 거예요. 들어오신 분은 바로 동서가 몸담고 있는 대학교의 재단 이사장이자 동서가 진행 중인 연구 프로젝트의 핵심 스폰서인 재단 이사장이었어요. 재단 이사장은 동서가 다니는 대학교의 학사나 연구 전반을 지휘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동서의 승진이나 연구비, 학위과정, 학생 충원 등에도 매우 큰 역할을 행사할 수 있는 실세 중의 실세였거든요. 그런 분이 위생 전공 교수와 함께 직접 와주신 겁니다. 동서는 그 이사장과 평소에 형님 동생하며 친분을 쌓았지만 사실 재단 이사장은 동서를 그렇게까지 신뢰하진 않는 미묘한 관계였어요. 동서는 내가 이사장님 백을 등에 업고 있으니까 시간 강사라고 해도 이 대학 교수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랬던 동서 앞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그 이사장이었고 동시에 제 오랜 지인이기도 했습니다. 전 식당 운영을 하면서도 지역 성공회의소나 각종 단체 활동을 통해 인맥이 꽤나 넓은 편이었어요. 게다가 이사장은 제 레스토랑에 한두 번 와본 적이 있었고 식당의 품질과 서비스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해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동서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하지만 전 알았죠. 자기가 알고 지내는 힘 있는 분, 재단 이사장을 부르면 곧바로 태세 전환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분이 들어오자마자 동선 더듬더듬 동서 이게 다 오해가 이러면서 자초지정을 설명하려고 급하게 말을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동서를 빤히 쳐다보더니 교수라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망신이냐? 하고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식당 위생 상태나 평판이 꽤 좋다고 들었는데 우리 쪽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완전히 태도를 바꾸셨죠. 동서는 갑자기 무슨 정신이 들었는지 그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과민 반응을 해서요. 아무래도 지인들 몇 명이 갑자기 배를 불편해하니까 놀랐던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해요. 이러면서 싹싹 비는 거예요. 저도 이 급변 사태를 보고 속으로 너무 어이가 없었죠. 1시간 전만 해도 쌍욕을 퍼붓던 사람이 이젠 거의 무릎까지 꿇고 우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또 허탈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중요한 사실이 떠올랐죠. 이 동서가 실제로는 최근 연구 성과가 부실해서 학교 내에서도 입지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걸 만회하려고 오늘 모임도 대단한 연구비 스폰서들이나 다른 교수진을 데리고 와서 본인이 대접하는 그림을 그리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뜻대로 안 되자 뜬금없이 저한테 화살이 돌아온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죠. 전 동서와 이사장님을 모시고 식당 위생 상태를 철저히 확인받은 후 다시 얘기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CCTV를 돌려 모두에게 보여주고 모든 상황을 이사장님에게 객관적으로 보여드렸어요. 동서는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사실 제가 미리 약 좀 먹었어야 됐는데 그날따라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그런데 지인들도 따라서 아프다고 하니까 제가 더 흥분했어요. 언니 식당에 누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전 속으로 기가 찼지만 그래도 손님이고 가족이기도 하니 겉으로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응했죠. 저도 많이 당황했어요. 우리 식당이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건 늘 자부해왔고 혹시나 실제로 문제가 있었다면 전 누구보다 책임을 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배탈이라는 것도 정말 우리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긴 게 맞는지조차도 모호해졌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도 그래 너도 얼핏 들으니 배탈이 났다는 그 3명도 식사 전에 다른 카페에서 뭘 마셨다는 말도 있더군. 앞으로는 이런 일로 이렇게 호들갑 떨지 말고 차분하게 처리해야지 하고 동서를 나무랐습니다. 동서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동서가 오늘 결제한 금액은 전혀 문제 제기 안 하겠습니다. 다 제가 부담하고 그리고 혹시 조금이라도 불편 느끼셨던 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병원비를 지원하든 할게요. 식당에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이렇게까지 공식적으로 말을 했어요. 갑자기 1시간 전과는 전혀 다른 말이죠. 그러고는 제 손을 붙잡고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기까지 했어요. 언니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흥분해서. 우리 가족이잖아요. 언니가 친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괜히 만만하게 생각했나 봐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러더군요. 솔직히 전 복잡했습니다. 분노가 누그러진 건 아니었지만 동서가 그렇게까지 사과를 하니 또 제가 대인배처럼 굴어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그렇게 큰 소리로 욕까지 퍼부었던 사람이 1시간 만에 태세 전환을 하며 무릎 꿇고 싹싹 비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한편에선 약간의 통쾌함도 들었고요. 동시에 이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앞으로 또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가게는 어느덧 영업 마감을 앞둔 시간대가 됐고 다른 손님들도 대부분 식사를 마치고 귀가를 했어요. 식당 홀에서도 동서와 그 일행의 소문이 꽤 퍼졌는데 직원들이 절 걱정하며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희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어오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일단은 큰 불화 없이 마무리됐다고 안심시키고 내일은 정상 영업할 테니까 평소처럼 준비하자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선 동서와 마지막으로 합의 비슷한 것을 했어요. 지인 중에 실제로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식당 측도 확인을 해보겠다. 만약 정말 식중독 판정이 나온다면 그건 당연히 식당 책임이니까 보상하겠다. 하지만 아니라면 동서님이나 그 지인분들께서도 허위로 식당 명예훼손한 거니까 책임지셔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동선 머리를 조아리며 알겠어요. 오해 없도록 제가 잘 말해둘게요. 괜히 식중독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식당에 불이익일 테니까 제가 조용히 수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건 이후 또 배탈이 어쩌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병원 진단서 같은 것도 당연히 나오지도 않았죠. 그날 동서가 제 식당에서 난리친 뒤 전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어요. 손님들 눈치 보랴 직원들 달래랴 정신이 쏙 빠졌죠. 그런데 한편으론 그날 일에 대해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어요. 사건 당일 밤 가게를 마감하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했거든요. 처음엔 남편도 잘 믿지 못했죠. 말도 안 돼. 그래도 가족인데 식당에서 그렇게까지 했다고? 하지만 제가 사무실 CCTV 영상 일부를 보여주자 남편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어요. 아니, 난 많이 봐줘도 막말 정도일 줄 알았는데 이건 거의 공갈 협박 수준이잖아. 전 그제서야 서러움이 복받쳐서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동서한테 무시당해도 가족끼리 갈등 생기면 안 된다는 마음에 참기만 했던 게 터져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제 눈물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너 오늘 우리 와이프 식당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봐. 뭘? 그냥 오해가 좀 있었어. 남편은 격앙된 목소리로 야, 네가 500만 원 환불을 요구한 걸 넘어서 쌍욕까지 하고 협박까지 했잖아. 이러자 동서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에이, 그건 좀 과장된 거 아니야? 나도 그냥 흥분해서 한 말이야. 아무튼 그렇게까지 난리칠 일은 아니었어. 이러면서 얼버무리더라고요. 결국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남편이 일단 얼굴 보고 얘기하자며 당장 부모님 댁으로 오라고 소리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동서를 시부모님 댁으로 불렀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그게 대체 무슨 일이라니 하며 당혹스러워 하셨고요. 전 솔직히 이런 가족회의 자리가 부담스러웠지만 남편이 이번에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넌 옆에서 듣기만 해 라며 안심시키더라고요. 동서가 온 시간은 밤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문 열고 들어오는데 표정부터 잔뜩 굳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너 네 형님 식당에서 그렇게 했다고? 사실이야? 라고 묻자 처음엔 동서도 목소리를 낮추며 어머니 제 중요한 지인들이 배탈이 나서 그만 이러는데 옆에서 남편이 못 참고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아파서 그만이야. 배탈이라는 것도 근거 없는 말이잖아. 진짜 병원이라도 갔어? 그래서 네가 쌍욕하면서 500만 원 환불해달라고 했다고? 거기 직원들이랑 다른 손님들도 다 들었대. 자초지종을 내 눈앞에서 설명해봐. 동선 처음엔 여전히 궤변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나도 모임을 주최한 입장이라서 스트레스가 컸어. 식당 음식을 의심한 건 날이 더워서 재료가 상했을 수도 있고 환불은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 거였지. 하지만 남편이 너 식당에서 녹음한 파일도 있어? 네가 식당에서 뭐라고 했는지 여기서 틀어볼까? 하고 몰아붙이자 동서가 당황해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아니 그건 나도 너무 흥분해서 어차피 끝난 일이고 나도 무릎 꿇고 사과했잖아. 남편은 그 말에 더 폭발했습니다. 야, 너 거기서 무릎까지 꿇을 정도였으면 애초에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내 아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 식당 운영하는지 알기나 해? 힘들게 번 돈이고 가게 평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가족이 돼가지고 난장판 만들고 나중에 사과 한번 하면 끝이야? 동서가 울상이 되어 변명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교수님들 모시고 간 거라 괜히 신경 쓰다 보니까 실수였어. 남편은 단호하게 그건 이미 식당 망칠 대로 망치고 난 뒤에 한 거잖아. 손님들 다 있는 데서 욕하고 내 아내가 만만해? 하고 몰아붙였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니가 아이고 그만들 하라고 동서가 잘못한 건 맞는데 집안 싸움 크게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남편은 계속 참질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 한마디 하고 끝낼 일이 아니야. 네가 내 와이프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확답을 받아야지. 왜 자꾸 말로만 사과하고 슬쩍 빠져나가려고 해?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자 동선 결국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떨구더니 간신히 진심 어린 사과 비슷한 걸 내뱉었어요. 미안해, 진짜로. 나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그냥 언니가 늘 주목받으니까 내가 괜히 경쟁심이 생겨서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한순간 실수했어. 제발 가족이니까 한 번만 넘어가줘. 남편은 여전히 화가 덜 풀린 얼굴이었지만 동서가 눈물을 글썽이니 한숨을 푹 쉬며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가 한 번이었어. 그 한 번으로도 이미 넌 선 넘었지. 앞으로 2번 다시 말 함부로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집 버리면 그땐 나도 가족이고 뭐고 다 끊는다. 이건 엄포가 아니라 진짜야. 알겠어? 동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계속 알았어 라고만 대답했어요. 남편이 이제 그만 나가라고 하자 동선 가방을 챙겨둔 문 밖으로 나갔죠. 마지막에 나가면서 절 힐끗 보더니 조그맣게 미안해요 언니 라고 했지만 저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동서가 떠나고 나서 남편이 절 돌아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진작에 내가 나서서 막았어야 했는데 그동안 네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미안해.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얘기해.
전 그 말에 울컥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확실하게 동서를 짚어준 걸 보니 조금이나마 속이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뒤로 시댁 식구들 앞에선 동서가 강의나 연구 얘기를 덜 꺼내는 듯 했고 저한테도 과하게 시비 걸거나 비꼬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물론 완전히 태도가 바뀐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남편이 최후 통첩을 날렸으니 자기 입장에서도 더 이상은 함부로 못 굴겠죠. 전 그날의 일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족이라도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사람 일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또 문제가 생기면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단 객관적 증거와 주변 인맥,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냉정하게 대처하는 게 답이구나 하고요. 사실 그동안 동서가 보인 행태는 꼭 저와 개인적으로 악감정이 있어서라기보단 본인이 저한테 여러 상황 때문에 도망갈 구멍을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연구 성과 압박, 대인관계 스트레스, 그리고 자기 지인들을 제대로 대접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런데 식사 중에 몇 명이 배탈을 호소하니까 그 불안과 스트레스를 제 식당 탓으로 몰아버리려고 했던 거죠. 물론 동사는 제가 만만해 보였던 건지 아니면 가족이니까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건지 정말 막무가내로 나왔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한쪽 뜻대로만 되진 않잖아요. 결국 본인이 갑인 것처럼 의기양양해하면서 욕까지 퍼부었지만 사실은 이사장 앞에서는 또 철저한 의리였고 결국 역풍을 맞고서야 사과를 한 거죠. 그 후로 제가 동서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명절에나 한 번씩 볼 때 가볍게 웃으면서 동서 잘 지내지 정도였는데 이젠 정말로 경계심이 생겼어요. 가끔 문자가 와서 언니 잘 지내죠? 지난번 일 정말 미안했어요. 이런 식으로 애교 섞인 메시지를 보내도 전 그저 잘 지내 라고만 짤막하게 답장하곤 해요. 직원들은 아직도 그날 일을 잊지 못합니다. 한 직원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님, 저는 진짜 처음 봤어요. 무릎 꿇고 싹싹 빌던 손님이 동서라니. 그것도 엄청난 욕을 하던 사람이 불과 1시간 만에 태도를 바꾸다니 애초부터 왜 그랬대요? 저도 참 인생에 별거 다 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사건은 대략 이렇습니다. 사실 전 이 얘기를 알릴까 말까 한참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계속 얼굴 볼 가족인데 이런 문제를 굳이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억울하고 황당했던 일이기도 했고 제 경험담이 혹시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결심했습니다. 만약 비슷한 경험을 겪은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처음에 상대가 막무가내로 협박을 하고 욕을 해도 절대 같이 흥분하면 안 됩니다. 전 솔직히 가게에서 그 큰 욕을 들었을 때 가슴속에서 막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어떻게 저딴 말을 할 수 있지?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그런데 만약 제가 거기서 같이 욕하고 싸웠다면 아마 더 큰 분쟁으로 번졌을 거예요. 그때 전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고 제 지인에게 연락해서 전문적인 조언과 제3자의 시선을 확보했습니다. 또 녹음을 해두는 등 증거를 챙겼고요. 그 덕에 동서가 더 이상 발뺌할 구실이 없어졌고 오히려 본인이 무릎을 꿇고 사죄하게 된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이 제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마무리된 건 아니에요. 주변 가족들 사이에서 동서는 계속 내가 좀 과민 반응해서 실수했다. 하지만 언니도 너무 빡빡하게 나와서 내가 더 화가 났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절반쯤은 피해자다. 순간적으로 욱해서 화를 냈을 뿐이다. 라는 논리로 가족들에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미 그날 있었던 사실은 제 직원들과 다른 손님들도 다 봤고 또 사무실 내부 CCTV에도 녹화가 되어 있어요. 동서가 아무리 자기가 유리하게 말을 해봐야 저희 식당 직원들이나 목격했던 손님들은 진실을 알고 있으니 크게 흔들릴 일은 없죠. 시부모님께서도 이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가족끼리 서로 감정 상하고 이런 건 좋은 일 아니잖니. 동서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테니 그래도 너희가 젊은 사람이고 조금씩 이해를 해줘라 하고 말리시더라고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전 아직까지도 쉽게 용서가 안 돼요. 식당 운영은 제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걸 한순간에 짓밟으려고 했던 동서의 행동은 잊기 힘들죠. 이후로 동서가 다시는 식당에 발길을 하지 않았냐고요? 의외로 몇 달 뒤에 한 번 왔어요. 아주 조용히 본인 혼자요. 언니, 혹시 오늘 식사 가능해요?
예약 안 했는데. 이러면서요. 전 한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무슨 배짱으로 또 오는 건지. 동서는 그때 아주 공손하게 지난번에 진짜 미안했어요. 오늘 그냥 혼자서 조용히 밥 먹고 가려고요. 혹시 불편하시다면 나갈게요. 이랬습니다. 전 속으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싶었지만 겉으론 그래 앉아서 드세요라고 했죠. 결국 동선 가장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날은 별 말 없이 계산도 본인이 하고 그냥 사과의 말만 2번 더 하고 들어갔어요. 솔직히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완전히 마음을 돌렸냐면 그건 또 아니에요. 다만 사람이라는 게 단순해서 그래도 저렇게 와서 조용히 식사하고 사과하고 가네 싶은 마음에 약간 마음의 문을 조금 열게 되긴 했죠. 하지만 다시는 이전처럼 스스럼 없는 관계가 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끔 이 모든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한텐 하루하루가 치열한 현장입니다. 신선한 재료를 공수하고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 셰프와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손님 한 분 한 분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죠. 그런데 갑자기 가족이라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고 쌍욕까지 들어야 했던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다행스럽게도 그 뒤로 식당 매출은 오히려 더 올랐어요.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쩌면 그날 다른 손님들이 제게 최대한 프로답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장 믿을만하다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을 수도 있겠죠. 소문이라는 게 나쁜 방향으로 퍼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저 식당 주인은 문제가 생겨도 차분하고 적절하게 해결한다더라라는 긍정적인 얘기가 퍼질 수도 있고요. 가끔 오는 단골 손님 중에 그날 현장을 목격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사장님 그날 진짜 힘드셨죠? 전 너무 놀랐어요. 저렇게까지 식당 난장판으로 만드는 사람이 다 있나 싶어서요. 그런데 사장님이 흔들림 없이 대처하시길래 앞으로 계속 믿고 오겠다고 결심했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정말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느낀 건 법적, 제도적 대응 수단으로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날 제가 직원들 앞에서 감정 폭발을 하며 동서와 맞서 싸웠다면 오히려 법적으로 제가 불리해 줄 수도 있잖아요. 폭행이나 폭언이 오갔다는 식으로 문제가 커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 그 뒤로 식당 사무실에 CCTV를 더 강화하고 음성 녹음 가능 여부도 확인해 두고 혹시 모를 분쟁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까지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교육을 했죠. 앞으로 혹시 또 누군가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면 먼저 달래거나 사과하지 말고 사장한테 바로 보고하고 상황을 녹음 녹화할 준비를 하세요라고요. 이것도 아이러니한 게 손님을 맞이하는 업장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긴 하지만 세상엔 정말 별의별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두면 안심도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증거가 있으니 좀 덜 두렵달까요?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유튜브 사연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하게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당한 분들이 있을까 봐서예요. 혹시나 식당 운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냉정하게 증거 수집 먼저 하고 전문가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저처럼 동서가 와서 난리를 치는 상황도 충분히 생길 수 있고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이슈 하나만 터지면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떠나서 여론몰이가 빠르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세상이라 더더욱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저도 그날 동서가 저희 식당을 공개적으로 배탈 났다 다 환불해달라고 몰아붙일 때 순간적으로 이거 인터넷에 퍼져서 우리 식당 명성에 큰 타격 오는 거 아닐까 하고 두려웠어요. 물론 그런 사태 자체가 없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요. 어쨌든 그날 동서는 결국 무릎까지 꿇고 사죄했고 500만 원 환불 요구는 당연히 철회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무슨 공식적인 배상 요구나 소송 같은 것도 없었고요. 애초에 실제 식중독 사례가 아니었던 걸로 밝혀졌으니까요. 사실 전 다른 사람 불러서 동서를 혼내달라고 하진 않았어요. 단지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해줄 전문가와 법률 조언을 듣고 싶었던 건데 어찌어찌 이 사람이 저 사람과 연결되어서 결국 동서가 믿고 있던 힘 있는 사람조차 제 편이 되는 상황이 됐죠. 그 장면을 떠올리면 아직도 씁쓸하면서도 통쾌해요.
동서는 엄청 쌍욕하다가 그분이 들어오자마자 식은땀 줄줄 흘리고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가 있었어요 하며 싹싹 빌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거든요. 정말이지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딱 맞다 싶어요. 전 이 일로 한편으론 제 식당이 다시금 주목받는 계기가 됐고 또 한편으론 가족에 대한 실망감을 크게 얻었어요. 그래도 전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제 얘긴 여기까지예요.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이 있고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그럴수록 우린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법과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 같은 황당한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래도 혹시 겪게 된다면 제 얘기가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면 좋겠네요. 이렇게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는 제 식당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손님들께 맛있고 행복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이상으로 교수 동서가 30명 지인을 데리고 와서 음식 먹고 배탈 났다며 500만 원 환불을 요구하다 1시간 만에 무릎 꿇고 빌었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또 가게 운영하시거나 일하실 때 어려운 상황 맞닥뜨려도 꼭 의연하게 대처하시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30대 유부녀입니다. 전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다정한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딸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어요. 전 결혼하고 지금까지 남편 내조하랴 딸 키우랴 매일매일 정신없이 살았지만 한 번도 결혼한 걸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셋이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 나만 행복하게 산다고 다가 아니더라고요. 나만 아무리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아 괜히 미안하고 죄책감이 드는 순간이 있었어요. 전 친정에 갈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에겐 저보다 4살 많은 언니가 하나 있어요. 저보다 일찍 결혼해서 언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형부는 돈도 잘 벌고요. 워낙 악착 같고 수완이 좋은 사람이라 일찍 자수성가했어요. 그런데 뭐가 걱정이냐고요? 제가 보기에 언니는 형부와 결혼하고 하루도 행복해 보이는 순간이 없었어요. 언니가 동생인 저에게 일일이 다 말하진 않지만 형부가 사람을 좀 깔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있는데도 툭하면 언니한테 무식하다는 둥, 눈치가 없다는 둥 하는 식의 말을 한 적이 많습니다. 형부 본인은 서울의 명문대를 나왔는데 언니는 대학을 다니다 졸업도 못했다고 은근히 깔아뭉갤 때도 많았고요. 최근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 칠순이라 어떻게 할지 저와 언니가 상의하던 중 형부와 제가 괜히 의가 좀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육아휴직 중이라 남편에게 어린 딸을 맡기고 잠깐 언니네 집에 갔어요. 언니네 집이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거든요. 그런데 웬일로 평일 낮에 형부가 있길래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와 전 커피를 마시며 어머니 칠순에 대해 상의를 하고 있었고요. 어머니께서 이번 기회에 가족들 다 같이 여행 가고 싶다고 하셔서 어디로 갈지 상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저번에 일본으로 온천여행 가고 싶다고 했는데 일본 어때? 애들도 어리니까 비행기 시간도 짧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기회 아니면 다 같이 언제 또 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왕 가는 거 괌이나 발리 같은데 리조트 잡아서 가는 거 어때? 엄마도 확 트임 받아보고 그러면 좋아할 것 같은데. 전 언니 말대로 이왕 가는 거 넓은 바다도 보고 리조트에서 쉬다 오는 것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금 전까지 점심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한다던 형부가 불쑥 끼어들었어요. 에이, 당신은 아무튼 눈치가 없어. 처제가 말하는 의도를 모르겠어? 딱 봐도 일본이 싸게 먹히니까 하는 소리잖아. 당신 생각만 하지 말고 처제네 사정도 생각을 해야지. 형부는 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사람을 깔보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일본이든 어디든 다른 나라든 가족끼리 상의해서 어디든 가도 좋다고 했죠. 그러자 형부가 비실비실 야비하게 웃으며 또 깐족거리더라고요. 처제, 내 앞에서까지 자존심 안 부려도 돼. 처제가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혼자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 동서 이번에도 시나리오 까였다면서? 도대체 총각도 아니고 언제까지 되지도 않을 영화 시나리오 쓰겠다고 집에서 놀 거야?
형부는 저만 보면 제 남편을 까내리지 못해서 안달이었습니다. 형부가 보기엔 제 남편이 하는 거 없이 집에서 놀면서 글이나 쓴다고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했어요. 은서 아빠 집에서 노는 거 아닌데요? 직업이 작가인데 당연히 까일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는 거죠. 남편은 저와 대학 때부터 친구예요. 당시 시나리오 공모전이랑 공모전은 다 휩쓸고 다닐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죠. 제 남편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형부가 무시할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처제도 참. 장인어른 평생 저러고 사는 꼴 보고도 모르겠어? 남자는 자기 꿈이니 뭐니 하면서 되지도 않는 거 붙잡고 있는 거 아니야. 과장이면 처자식 먹여 살릴 생각을 해야지. 당신은 여기서 아버지 얘긴 또 왜 해? 그리고 어디로 여행을 갈지 말지 나랑 소영이랑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빨리 약속이나 가요. 이러다 늦겠네. 언니는 듣다 도저히 안 되겠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형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만 나가라고요.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형부는 평소에도 꼭 말끝에 아버지까지 들먹이면서 무시하는 투로 얘기를 해요. 아무리 언니가 아버지를 싫어해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했어요. 제 앞에서도 저러는데 언니 앞에서는 어떨지 생각하면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편이라는 인간이 처제도 있는 앞에서 아버지를 가지고 저렇게 말하는 꼴을 매일 봐야 하는 언니가 행복할 리 없었죠. 일본을 가든 괌을 가든 결국은 다 내 돈으로 가게 될 텐데 내가 이런 말 한마디 못하냐? 아무튼 이래서 양가 수준이 비슷해야 하는 건데 내가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이런 결혼을 했을까? 아유, 내 팔자야. 형부는 또 선을 넘었습니다. 언니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아들 키우느라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형부가 일절 집안일이고 애 키우는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 언니가 집안일은 다 알아서 합니다. 언니네 시댁도 형부만큼이나 지랄 맞은데도 그 비위를 맏며느리인 언니가 혼자 다 맞추고 살아요. 거기다가 아무리 형부가 돈을 잘 번다고 해도 지금까지 결혼해서 우리 친정에 특별히 해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꼭 돈 얘기만 나오면 제가 있든 친정 부모님이 있든 형부는 본인 돈을 언니가 친정에 다 갖다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 친정 아버지 때문이에요. 형부가 피부 미용과 마사지 관련 사업을 하는데 최근에 동남아로도 진출할 계획이 있다고 거창하게 떠들고 다녀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와 어머니는 신경도 안 쓰는데 아버지는 솔깃해서 형부가 무슨 소리를 하든 아주 좋아하고 떠받들어요. 거기다가 형부에게 용돈 달라고 대놓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형부는 못 이기는 척 아버지에게 용돈을 줘요. 그럴 때마다 형부가 언니에게 무슨 소리를 할지 아는 저로선 형부가 싫어도 앞에서 매번 싫은 소리를 할 수가 없었죠. 제가 그래봐야 언니만 더 힘들 테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저도 안 되겠더라고요. 도를 지나친 형부의 태도에 저도 화가 났습니다. 형부도 참 여전하네요. 어차피 여행 결정되면 저랑 언니랑 알아서 반씩 결제할 건데 항상 뭐만 하면 꼭 형부가 다 내는 것처럼 말하시네요. 이게 다 사업하는 사람들 허세 같은 건가? 그렇게 제 앞에서 유세 부리실 거면 돈이나 좀 많이 내놓고 생색내세요. 집을 나가려던 형부가 제 말을 듣고는 금방이라도 얼굴이 터질 것처럼 빨개졌습니다. 자존심도 강하고 고집도 센 사람인데 항상 무시하고 깔보던 저에게 싫은 소리를 들었으니 그럴만했죠.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형부가 아니었습니다. 형부는 나가려던 발걸음을 돌려서 저에게 성큼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무서웠습니다. 저자가 혼자 먹고 살려고 버둥버둥 구청에서 버티더니만 말이 꽤 독해졌네. 어디를 가든 똑같이 반씩 결제한다고 그랬지? 좋아. 그럼 이 김에 아예 서유럽이나 한번 갔다 오지. 장인 장모님 두 분 다 유럽은 냄새도 못 맡아봤을 텐데 자식들 덕분에 다녀오시면 좋잖아. 형부는 괜히 자존심이 상해서 오기를 부렸어요. 다 같이 서유럽을 가자입니다. 비용은 반씩 모아서요. 전 기가 막혀서 코웃음이 절로 나왔죠. 가만 보면 형부는 나이도 꽤 먹고 사업도 하는 사람이 참 유치해요. 어머, 이러다 정말 약속 늦으시겠어요. 중요한 약속이라면서요. 빨리 가보세요. 전 그런 형부가 어이없고 기가 막혔지만 애써 시계를 확인하는 척하며 형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여기서 더 얘기해봐야 서로 감정만 더 상할 테니까요. 형부가 집을 나서고 나자 언니는 저에게 저런 인간이랑 뭐하러 건드리냐고 했어요.
저 인간하고 말씨름 해봐야 네 입만 아파. 말도 못 알아먹는 인간이랑 뭘로 상대를 하니? 언니와 형부 얘기를 할 때마다 전 생각이 많아졌어요. 지난날 엄마가 떠오르기도 하고 아버지를 미워하던 언니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해서요. 언니는 엄마처럼 살기 싫다고 하더니만 왜 저런 걸 참고 살아? 언니 지금 얼굴이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꼭 병든 닭 같다. 항상 만날 때마다 점점 더 어두워지는 언니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전 너무 속상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러게 정말 엄마처럼은 안 살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어떡해. 새끼 생각해서 꾹 참고 살아야지. 화가 나면 뭘 해요. 언니와 말하다 보면 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 누구보다 언니의 행복을 바랐어요.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던 언니가 몇 년 뒤에 엄마랑 똑같은 말을 하며 살 줄은 몰랐거든요. 저희 친정이 좀 힘들어요. 아버지가 젊어서 함께 일하던 동업자에게 속아 빚을 혼자 다 떠안고 사업에 실패를 해서 빚을 많이 졌어요. 당시에 살던 집까지 팔고 주변에 돈까지 빌려서 간신히 정리하긴 하셨지만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살던 집까지 팔고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함께 살았어요.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그 집에 살았으니 저와 언니는 창피해서 집에 식구들을 데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동네에 사는 것조차 친구들에게 들키기 싫어서 일부러 학교 주변을 뺑 돌아서 집까지 가고는 했어요. 사실 집에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가봐야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특히나 아버지는 모든 걸 잃었다는 우울감에 빠져 한동안 헤어나오지를 못하셨어요. 매일 집에 누워 잠만 자고 저녁이면 일어나 술을 드셨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저와 언니에게 어머니가 계셨다는 겁니다. 어머니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힘드셨을 텐데도 가족들을 위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식당 일도 하시고 집에 돌아오면 부업까지 하셨어요. 문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이가 극도로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실 땐 두 분이 싸우시는 것도 본 적이 없었는데 사업이 망하고 나선 매일 밤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셨어요. 답답하게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사업집 망했다고 처자식까지 버리고 나 몰라라 하고 있을 거야? 내가 지금까지 10년을 넘게 먹여 살렸으면 지금부턴 당신이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까지 식당 다니면서 코딱지만한 돈 좀 번다고 이웃에 떠는 거야 뭐야? 당신 사업하는 동안 난 놀았어. 나도 애들 둘 혼자 키우느라 허리고 손목이고 다 아작났어. 이 몸뚱이로 식당 나가서 일하는 게 쉬운 줄 알아? 에이그, 이 여편네라고 남자가 나가서 돈이나 벌어다 줘야 남자인 줄 알지. 사업 망하고 몇 달 집에서 논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하네. 아유. 어머니와 아버지가 언성을 높이며 싸우다 보면 항상 아버지가 발로 문을 쾅 차고 나가버려야만 싸움이 일단락됐습니다. 사실 일단락됐다기보단 휴전이었죠. 다음날 아버지께서 술에 취해 들어오시면 다시 싸움으로 이어졌으니까요. 당시 저와 언니는 매일 부모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보기도 싫어서 바로 앞에서 직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다른 방이 없으니 항상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니까요. 언니와 전 가장 예민했던 사춘기 시절에 매일 부모님의 싸움을 지켜보다가 결국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잠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언니는 매일 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저렇게 살 거면 둘이 결혼을 왜 한 거야? 둘이 좋아서 자식 둘이나 낳고 살았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싸우지 말고 좀 참고 살아야지. 그러게, 난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들 앞에선 절대 안 싸울 거야. 저게 뭐야? 다 큰 어른들이 창피하게. 언니와 전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은 아예 없었지만 만약에 결혼하게 된다면 자식들 앞에 당당한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들 앞에선 부부가 함께 이겨내고 해결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어머니께서 저와 언니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겁니다. 매일 어머니 얼굴을 보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어머니께서 그렇게라도 해주신 덕분에 언니와 전 학원도 다니고 용돈도 받아 쓸 수 있었어요. 어머닌 저와 언니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고 집은 없어도 다른 애들 다니는 학원은 꼭 보내주시고 유행하는 옷도 뒤처지지 않고 사주셨고요.
어머니는 가난한 것보다 저와 언니가 학교에서 주눅 드는 게 더 싫다고 하셨거든요. 당시에 저와 언니는 어리고 철없어 몰랐는데 어머니 혼자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단칸방을 벗어나 작은 빌라 월세로 이사 갔을 때쯤이었는데 식당에 나가셨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작은 근종이 생겨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저와 언니는 너무 어렸기에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도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그전까진 정말 자고 먹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시던 아버지께서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어머니 수술비를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셨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어디서 돈을 구하셨는지 어머님 바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 시절 어머니께서 아프셨던 건 저와 언니에게도 너무 놀랍고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그 일로 아버지께서 정신을 차리셔서 곧바로 일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당시에 많이 놀라셨나 보더라고요. 아버진 곧바로 아시는 분 회사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전처럼 많은 돈을 벌진 못하셨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바쁘게 일해 돈을 차곡차곡 모아 나중엔 저와 언니에게 따로 방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빌라 전세까지 구하셨죠. 저와 언니는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를 평생 존경하며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 힘든 일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헤쳐나가려는 모습을 보고 배운 게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변하질 않나 봐요. 아버지께선 사업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를 못하셨습니다. 언니가 대학생이고 제가 고등학생이던 무렵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주변 지인의 말에 혹해서 어머니 모르게 또 사업을 벌이셨더라고요. 친구분이 하시던 운동화 수출 사업을 어머니 몰래 몇 개월 운영하셨는데 알고 보니 그 회사에 미수금이 말도 안 되게 많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런 중요한 사실도 모르는 상태로 친구만 믿고 받은 거고요. 아버지는 하다 친한 친구에게까지 속아 사기를 당했어요. 그때 또 한 번 우리 집에 위기가 닥쳤죠.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얌전히 회사 다니면서 월급만 좀 따박따박 가져다 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내가 사업만을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사정했는데 어떻게 또 이런 사고를 쳐? 그 새끼가 나한테 이럴 줄 알았나? 내가 신고했으니까 그 새끼 찾으면 바로 돈 받을 수 있을 거야. 아버진 가만 보면 참 순진해요. 사람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또 사람을 믿으시더라고요. 작정하고 속이고 도망간 놈을 어느 세월을 잡아. 거기다가 그 인간 잡는다고 해도 돈이 있겠어? 아이고, 내 팔자야.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사나보나 했더니만 사업 얘기만 나오면 아주 정신을 못 차리지.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런 거야? 다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거지. 핑계도 가지가지다. 그 나이 처먹고 실패를 그렇게 했으면 이제 포기할 만도 한데 어떻게 그 짓을 또 하니? 응? 나 더는 못 참어.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으니까 이혼해.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면서 이혼하겠다고 하셨어요. 전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무서웠던 시기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평소에도 살가운 부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혼 얘기까지 나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부모님이 정말로 이혼이라도 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돈이었어요. 빚이라는 게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잠만 자고 일어나도 자꾸만 불어나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더군요. 부모님은 또다시 매일 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언니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뒀던 돈과 이사 가려고 모아두었던 목돈까지 아버지 빚 갚는데 또다시 들어갔어요. 언니는 결국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그만뒀습니다. 어머니는 돈 생기는 대로 바로 다시 등록해 줄 테니 한 학기만 휴학하라고 했는데도 언니가 스스로 자퇴를 했어요. 명문대도 아니고 취직이 잘 되는 전공도 아닌데 그냥 빨리 나와서 사회 경험부터 쌓는 게 나을 것 같아. 기껏 힘들게 들어가서 졸업도 못하면 어떡해. 엄마 속상하게 하지 말고 그냥 휴학해. 어머니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언니를 설득했지만 언니는 애써 웃으면서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의미도 없이 학교를 다니느니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다고요. 그러더니 언니는 작은 중소기업의 비서로 취직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전 아버지도 아버지였지만 언니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명문대가 아니어도 서울의 4년제 대학까지 힘들게 들어가 놓고 갑자기 대학을 그만두겠다니요. 저 같았으면 절대 학교 그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당장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을 구하면 학비야 굳고 당장 돈 몇백 생기는 거겠지만 평생 고졸사원으로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받으며 살아야 하잖아요. 전 오히려 힘들게 들어간 대학 끝까지 졸업해서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 돈 많이 벌어 어머니 호강시켜드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언니가 1년 정도 직장을 다니더니만 갑자기 독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언니의 갑작스러운 독립선언에 저는 물론이고 부모님도 놀랐죠. 부모님에게 보탬이 되겠다고 해놓고선 갑자기 독립이라니요. 특히나 아버지께서 노발대발했습니다. 계집애가 어디 나가서 혼자 산다고 그래? 시집갈 때까지 부모한테 붙어 있어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은 답이 없어. 계속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도 아버지 때문에 엄마처럼 망할 것 같아. 이놈의 집구석 정말 지긋지긋해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뭐야? 이게 아버지 앞에서 말하는 꼬락서니 봐. 이 여편네 네가 애들 앞에서 아버지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어디 딸년이 감히 아버지한테 저딴 소리를 해. 당신이 자식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버지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 세영이 네 말 무슨 말인지 알았어. 집을 나가든 말든 앞으로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알아서 해. 어머니도 지치셨는지 언니에게 그냥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시집도 안 간 다 큰 년 혼자 내보내면 남들이 우리한테 참 잘하는 짓이라고 하겠다. 남들 시선이며 이목 신경 쓰시는 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어요? 언니도 정말 집을 나가기로 작정을 했는지 아버지의 말에 한마디를 안 지더라고요. 너 인연 네가 나가서 돈 좀 벌어온다고 어디 아버지 앞에서 유세야 요새는. 앞으로는 멍청하게 아버지 뒤치다꺼린 절대 안 하고 살 거니까 자식한테 얹혀 살 생각하지 마세요. 당시에 제가 고3이라 공부만 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어요. 사실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매일 아버지가 술 먹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알고는 있었지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 전 전혀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어머니도 아버지를 참고 사는데 자식인 내가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언니는 견디기가 힘들었나 봐요. 전 몰랐는데 언닌 진작부터 엄마에게 아버지와 이혼하라고 설득했답니다. 아버진 답이 없는 사람이니 지금이라도 헤어지고 우리 셋이 살자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매일 아버지와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도 이상하게 아버지와 이혼하진 않았어요. 이혼하자라는 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정작 진짜로 헤어지진 않았습니다. 뭐 어머니의 이유야 뻔하죠. 항상 언니와 저 때문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개차반 같은 아버지라도 저와 언니가 시집 가려면 시댁 보기엔 아버지가 있는 게 낫다고요. 언니도 웬만하면 참아보려고 했는데 최근에 아버지께서 또 술에 취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소리를 듣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돈도 제대로 한 푼 못 버는 사람이 처자식이 힘들게 번 돈으로 남들 앞에서 좋은 사람인 척하는 게 역겨웠어요. 엄마 불쌍해서 나도 웬만하면 버티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넌 안 되겠어. 나가서 늙은이 비위 맞추며 힘들게 돈 벌면 뭐해. 매일 아버지 술값에 다 들어가고 나한테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엄마도 내가 불쌍하고 아빠가 싫다면서 결국 뼈 빠지게 일해서 아버지 먹여 살리고 있잖아. 엄마야 아빠 아내니까 그런다지만 난 무슨 죄야. 듣고 보니 언니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어요. 언니는 지금까지 엄마와 절 생각해서 대학도 그만두고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못하는 가장 노릇을 조금이나마 돕고 싶어서 일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진 조금도 나아지는 게 없으니 이런 생활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나 겁이 났던 거겠죠. 소영이 대학은 보내야 되니까 내가 등록금까지는 어떻게 해보겠지만 다른 건 이제 일절 다 신경 안 쓰고 살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랑 계속 산다고 하면 난 집 나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아버지는 언니의 말 하나하나를 모두 다 괘씸하게 여겼지만 저와 엄만 그 어떤 말도 언니에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언니는 결국 독립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저도 언니를 이해해요. 저보다 언니가 더 힘들었을 겁니다. 저야 막내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집안일은 외면하고 살 수 있었지만 언닌 매일 힘들어하는 엄마를 보면서 현실에 직접 맞서야 했으니까요. 전 언니 덕분에 대학에 갔어요. 집안일이고 뭐고 신경 쓰지 않고 공부만 한 덕분에 전 제가 목표로 하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전 누구보다 항상 안정적인 삶을 꿈꿨기 때문에 대학을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을 봤죠. 전 7급 공무원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언니가 절 보며 뿌듯해하는데 저도 드디어 집안에 뭔가 보탬이 된 것 같아 다행이다 싶었죠. 당당히 사회인이 된 전 매일 언니 집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저와 언니가 둘 다 성인이 되고 직장인이 되었어도 아버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와 언니가 벌어서 어머니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다 보니 아예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하셨습니다. 저도 힘들게 일하고 집에 가서 그 꼴을 보면 속이 뒤집어지니 집에 잘 들어가지 않았고요. 언니네 집이 구청에서 가깝다는 핑계로 매일 언니네 집에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당시 언니의 남자친구였던 형부와도 자주 봤습니다. 연애 초반부터 결혼 전까지 과정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전 형부와 언니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전 누구보다 언니의 행복을 바라요. 언니는 저와 함께 있을 때마다 부모처럼 살지 않겠다 입이 닳게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매일 싸우는 부모님도 싫고 정신 못 차리고 꼴의 남자라고 남의 밑에서 일 못하겠다고 매일 허세나 부리는 아버지도 싫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절대 아버지 같은 남자와 결혼 안 하겠다고 했어요. 본인은 엄마처럼 절대 살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형부와 결혼한 거래요. 너희 형부 될 사람이 좀 무뚝뚝하고 말은 차갑게 해도 절대 처자식 굶길 사람은 아니야. 뭐래도 악착같이 하거든. 거기다가 친구는 물론이고 가족하고도 돈 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 몰라. 자기 부모한테도 돈 빌려주면 이절 받는다니까. 언니는 뭐든 철저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형부가 좋답니다. 아버지처럼 집안을 소홀히 하고 밖에서만 좋은 사람인 척 구는 남자가 제일 싫다고요. 그런데 전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언니 말대로 형부가 현실적이고 뭐든 철저한 사람이라지만 전 그게 걱정됐습니다. 언니가 형부랑 연애할 때 한 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도 퇴근하고 언니네 집에 갔는데 언니랑 형부가 제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둘이 티격태격 하고 있더라고요. 둘이 주말에 여행을 가기로 해서 마트에서 장을 봤나 봐요. 그런데 형부가 식탁 위에 영수증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확인을 하며 잔소리를 하는데 그 내용이 기가 막혔어요. 아까는 마트에 사람이 많아서 일일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좀 사치스러운 것 같다. 굳이 안 사도 되는 것까지 다 사더라고. 산 것 중에 난 필요 없는 것들이 반이니까 자기가 먹으려고 산 거랑 필요하다고 산 거 자기가 다 내. 아, 그리고 자기가 간 김에 산다고 산 생필품도 다 빼서 계산할게. 형부는 옆에 계산기를 놓고 일일이 다 나눠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언니에게 입금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다음부턴 뭐 하나 카트에 넣을 때마다 본인에게 허락받고 넣으랍니다. 언니가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산다고요. 과자랑 젤리 좀 몇 개 넣은 거 가지고 너무 자꾸 치사하게 굴래? 자기 말대로 나 아직 술도 안 먹는데 그럼 술은 다 자기가 계산해야지. 이건 또 왜 반반이야? 자기가 술을 아예 안 먹는 건 아니잖아. 멀리 여행까지 갔는데 설마 안 먹겠어? 만약을 위해서라도 반반씩 하는 게 맞지. 순간 전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연애하는 연인의 대화가 맞나 싶어서요. 더군다나 더 기가 막혔던 건 현관에 서 있던 절 발견하고 한 형부의 말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절 보고 놀랐는지 인기척도 안 낸다고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아무리 언니네 집이라도 엄연히 혼자 사는 집인데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소영이 처제도 이 집 관리비 내야지. 자긴 동생한테 무슨 관리비야. 자기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 나이에 아직 결혼할 돈도 못 모으는 거 아니야. 내가 분명히 말했지. 우리 결혼자금 똑같이 반반 다 모을 때까지 난 절대 결혼 안 한다고. 순간 전 어안이 다 벙벙해질 정도로 말문이 턱하고 막히고 말았습니다. 전 그날 형부가 집에 돌아가고 나서 언니에게 진지하게 물었어요.
정말 저 남자랑 결혼하려고 하는 거냐고요. 언닌 저 남자가 도대체 뭐가 좋아서 만나는 건지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가끔 돈 얘기 나올 때만 좀 민감해서 그렇지. 평소에 나한테 잘해주고 자상해. 그리고 내가 매일 말했잖아. 난 아빠처럼 경제성이라고는 없는 남자랑 절대 결혼 안 한다고. 그래도 남자친구가 저렇게 알뜰하게 한 덕분에 우리 둘이 벌써 5천이나 모았어. 대단하지. 내가 엄마랑 그 집에서 계속 살았어 봐. 돈을 어떻게 모을 수가 있었겠어? 언니 말이 다 이해가 됐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왜 언니가 형부를 선택했는지 그 마음을 모르진 않았어요. 언니는 형부가 아버지와 정반대여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남자랑 살면 그래도 평생 돈 걱정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언니는 형부와 결혼했습니다. 언니가 형부하고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땐 특별히 저와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사실 저도 일하느라 정신이 없었으니 마주칠 일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남편이 생기고 나니까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형부가 저뿐만 아니라 제 남편까지 불편하게 하니 가만히 참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결혼하고도 형부가 일이 바쁘다 보니 서로 자주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명절이라 친정에서 오랜만에 만나게 됐어요. 저와 남편 둘 다 조카 본 게 오랜만이라 반가워서 계속 조카를 안고 놀아줬습니다. 그 모습이 좋아 보였는지 친정엄마도 언니도 저에게 빨리 아이부터 가지라고 하셨어요. 전 조금 더 신혼을 즐기고 싶다고 애써 말을 돌렸죠. 그런데 그때 형부가 굳이 또 끼어들어서 안 해도 될 말을 하더라고요. 장모님은 애가 가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가질 수가 있나요? 자기도 우리 아들 키워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동서가 지금 당장 애 키울 능력이 되겠어? 애 키우는데 무슨 능력까지 필요해요. 형부처럼 애 기저귀 한번 안 갈고도 애 낳고 잘만 사는데. 저도 웬만하면 공격적으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처가에와 어색해하는 남편에게 형부가 말을 재수없게 해대더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동서처럼 집에서 맨날 노는데 기저귀를 안 갈았어? 나가서 돈 버느라 그런 거지. 그리고 나중에 애 크고 나면 한번 물어봐. 집에서 놀면서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나 주는 아버지가 좋은지 아니면 애들보다 좋은 집 살게 해주고 용돈 많이 주는 아버지가 좋은지. 형부는 자기가 하는 말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제가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를 하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 그런 형부가 너무 싫었어요. 남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말이 맞다는 투였거든요. 그럴 때 보면 친정 아버지랑 똑같았습니다. 돈만 잘 벌면 뭐래요. 언니는 그렇게 아버지가 싫다더니만 결국은 아버지랑 똑같은 남자를 만났구나 싶었죠. 사실 저와 남편이 처음 결혼한다고 집에 인사 왔을 때부터 형부는 무슨 취조라도 하러 온 사람처럼 남편에게 질문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냐, 무슨 일을 하냐,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할 거냐 등등 본인이 마치 우리 부모님이라도 된 양 굴었어요. 거기다가 형부는 남편이 대답하는 말마다 토를 달았습니다. 남편이 영화사에서 시나리오를 쓴다고 하자 대뜸 그게 돈이 되냐고 궁시렁거렸고 남편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일이 바쁘셔서 할머니 손에 컸다고 하자 그래서 철이 없구나라고 비웃었어요. 전 기분이 상해서 형부한테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쏘아붙였는데 남편은 사람 좋은 얼굴로 웃어 보이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원래 좀 성격이 그래요. 워낙 긍정적인 편이라 누가 뭐라고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형부가 대놓고 우리를 무시하는데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부에게 연신 떽떽거리는 저를 말렸죠. 형님이 설마 우릴 무시해서 그런 소리를 하셨겠어? 그냥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걱정돼서 하시는 소리겠지. 그러니까 당신도 형님한테 큰 소리 내지 마. 형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뭐든 좋게만 생각하는 남편이 기가 막혔습니다. 전 그런 남편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했어요. 형부 보통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 앞에서 매일 허허실실 하다가 금방 바보 취급 당하니까 조심해. 전 형부가 어떤 사람인지 알다 보니 남편에게 경고 아닌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만 보는 남편은 그런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 이후엔 저희에게도 딸아이가 생겨서 애 키우느라 바빠 형부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어느 날 친정 어머니께서 펑펑 우시며 제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때문에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린 딸을 등에 업고 곧바로 친정에 달려갔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또 사고를 쳤더라고요. 내가 정말 네 아버지 때문에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이면 저렇게 대책이 없다니. 앞으로 네 언니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 아버지께서 하는 일 없이 집에만 계신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오랫동안 어머니께서 식당 일 하시며 사시다가 최근에 건강이 좋지 않아 식당을 그만두시고 학교 급식실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며 버는 돈으로 사세요. 그 돈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 저와 언니가 드리는 용돈으로 두 분이 생활하신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형부를 자꾸만 찾아갔나 봐요. 최근에 형부 사업이 잘 된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가서 아버지가 할 일이 없는지 형부에게 물어봤죠. 내가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더라도 옛날에는 그 사업을 2번이나 한 대표였어. 자네는 하는 일에 내가 뭘 해도 보탬이 될 테니까 그 자리 하나만 주게나. 아니 내가 언제까지 늙은 마누라 옆에서 용돈 받아가며 살 수는 없지 않나. 아버지가 주책을 부린 건 맞아요. 아무리 남의 밥상에 수저를 올리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 순간이 있는 건데 형부 회사까지 찾아간 건 잘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형부가 아버지의 행동에 아무래도 기분이 상했나 봐요. 형부도 참지 않고 선을 넘었더라고요. 아버님, 돈이 필요하시면 그냥 차라리 돈을 달라고 하세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찾아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야, 김서방. 내가 자네한테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나도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어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인복이 없고 운이 안 좋아서 그랬지. 나 일 안 하는 기똥차게 잘했어. 사업은 내 전문 분야라고. 아유, 정말. 알만하신 분이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구세요. 안 그래도 동남아 수출권 때문에 정신없어 죽겠는데 자꾸 귀찮게 하실 거예요? 아버님이 이러시면 저나 준서 엄마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김서방 내 회사 동남아에 화장품 수출한다고 했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잘할 수 있어. 아버님, 제발 그만하세요. 사업 2번이나 말아주신 양반이 제 사업에 뭘 도와주신다고 그러세요? 은행에 진빚 갚아주실 수 있어요? 그거 해결해 주시면 저도 회사 껴드릴게요. 아버지는 그대로 집에 돌아오셨나 봐요.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어머니가 형부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나 봅니다. 미안하신 거 아시면 제발 아버님 좀 집에 잡아두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편하게 놀기만 하면 되는데 대체 왜 그것도 못 하신대요? 그러게 저 인간이 이제 그냥 하다 별짓을 다 하네. 내가 잘 단속할 테니까 걱정 말게 김서방.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좋지 않았는지 눈물이 멈추질 않으신답니다. 그럴 만했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사위에게 그런 취급을 받았으니 어머니나 아버지나 두 분 다 속상하셨을 만해요. 그날 전 애써 어머니를 위로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언니에게 전화해서 형부는 어쩜 그러냐고 원망 어린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한참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더 제 속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 인간도 그 인간이지만 아버지는 도대체 왜 그러셨대? 내가 정말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넌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뭐하러 나한테 전해. 몰랐으면 마음 편했을걸. 전 순간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언니한테 서운하긴 했지만 서운하다고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언니도 너무 속상한 것 같아서요. 전 언니에게 괜히 전화했다 싶었습니다. 그냥 저까지만 속상하고 말 걸 했다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필리핀에 다녀온 형부가 한국에 들어왔다면서 웬일로 저희 부부와 부모님을 집에 초대했어요. 마음 같아선 가고 싶지 않았지만 부모님도 오신다고 하시니 저희만 빠질 수는 없었죠. 부모님도 괜찮으시다는데 제가 괜히 유난하게 굴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형부도 양심은 있는지 자기가 함부로 입을 놀린 게 미안하긴 했나 봐요. 그렇게 출장을 다니고 했어도 처가 식구들 선물 한 번은 사오는 일이 없는데 웬일로 필리핀에서 선물을 잔뜩 사들고 왔더라고요. 부모님 선물에 저와 남편 선물까지 양손 가득이었습니다. 필리핀에 간 일이 잘 됐다고 하더니만 형부도 나이 들고 애도 클 만큼 컸으니 이제야 좀 정신 차리나 싶었죠. 자, 이건 장모님 거, 이거는 장인어른 거. 그리고 처제가 이거 먹어봤나 모르겠네. 그 면세에서 제일 좋은 와인 한번 사왔는데 먹어볼래?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었어요. 형부는 여전했습니다. 앉자마자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니만 식사가 끝날 때까지 말이 끝나지를 않더라고요. 전 애써 형부 비위를 맞춰줬죠. 어머, 비싼 거라 그런지 맛이 다르네. 맛있어요, 형부. 전 뭔지도 모르는 와인을 형부가 따라주자마자 한 입에 털어놓곤 무조건 맛있다고 엄지를 올려줬습니다. 밉든 좋든 가족인데 제가 이해해줘야지 어쩌겠나 싶어서요. 더군다나 형부가 말은 좀 밉살맞게 해도 사업도 잘 돼서 성공해서 돌아왔으니 처제로서 이 정도 서비스는 해줄 수 있다 생각하기로 했죠. 그래야 언니가 마음 놓고 좀 편해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때 언니가 형부의 자랑이 좀 듣기가 거북했는지 애써 말을 돌렸어요. 그게 당연했죠.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형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잘난 척만 해대니 언니가 민망했던 것 같아요. 제부, 저번에 보여줬던 시나리오 이번에 영화 들어간다면서? 나 그거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꼭 잘 됐으면 좋겠다. 어머, 우리 막내 사위가 드디어 영화 들어가는구나. 우리 집에서 영화 감독이 다 나오고 너무 멋있다. 모든 분위기가 저희 남편에게 향하자 형부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그놈의 대단하신 자존심이 또 상하신 거죠. 전 재수없는 형부 표정에 미간이 절로 구겨졌지만 애써 한 번 더 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형부 이 인간이 가만히 있으면 될 걸 또 제 심기를 건드렸어요. 형부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더니만 남편을 향해 기분 나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도가 지나쳤어요. 동서는 아직도 그 영환이 뭐니 찍겠다고 그러는 거야? 아유, 한심하다, 한심해. 장모님이랑 당신이 자꾸 그런 식으로 구니까 동서가 이러는 거 아니야. 다들 처제 생각은 안 해? 처제가 얼마나 속이 터져 그래. 남편이 나가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쓸데없는 짓거리나 하고 있으니. 안 되겠다. 동서, 영환이 뭐니 제발 그것 좀 그만두고 그거 내가 월 200씩 줄 테니까 내 밑으로 올래? 순간 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형부가 개념 없는 인간이라는 거야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문외인진 몰랐거든요. 형부는 저를 생각하네 만회하면서 남편을 짓밟았어요. 전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형부 앞에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제발 좀 아무것도 모르면 그 입 좀 닥치라고요.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형부를 쏘아보더군요. 남편의 그런 표정은 지금까지 남편을 만난 이후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형님, 제가 형님이 자괴감 느끼실까봐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있었는데요. 저 영화 취미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긴 좀 지루해서요. 뭐래? 애까지 있는 사람이 일을 취미로 한다는 한심한 소리를 하는데 내가 왜 동서한테 자괴감을 느껴? 난 동서만 보면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싶어서 오히려 자신감이 솟아. 형부는 답답해도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와서 그런지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였어요. 해맑게 웃던 남편이 결국 형부의 코앞에까지 다가갔습니다. 형님, 제가 앞으로 물려받을 재산만 500억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글까지 쓰고 영화까지 찍으면 한심한 게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일 아닌가요? 남편이 저럴 때 보면 참 귀여워요. 할머니 재산 얘기가 나오면 꼭 자랑하는 것 같아서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하더니만 본인도 형부의 막말이 참기 힘들었는지 본인이 먼저 터져버리고 말았더라고요. 뭐야, 500억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남편은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실실 웃었습니다.
그 모습에 당황한 형부가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지만 순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정적이 흘렀어요. 전 결국은 참지 못하고 정적을 깨고 언성을 높였죠. 형부도 아시죠? 은서 아빠 할머니 손에서 자라난 거. 할머니께서 부산의 제일 큰 건물주에다가 무역하시는 분들 사이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는 큰손이에요. 할머니께서 얼마 전에 가지고 계신 건물이랑 재산 몽땅 다 은서 아빠한테 준다고 이혼까지 하셨다고요. 그게 500억이 넘어요. 벌써 변호사한테 공증까지 다 받았고요. 형부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 함부로 하는 버릇 좀 고치세요. 어쩐지 뭘 믿고 까부나 했더니만 다이아몬드 수저셨구만. 그러면 뭐래? 자기 손으로 제대로 벌어본 돈도 없으면서. 나봐, 내 힘으로 내 사업 이 정도로 만들었잖아. 난 500억 물려받는 게 아니라 내 자식한테 500억을 물려주는 사람이 될 거야. 형부를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자기 잘난 척만 해댔습니다. 그러던 중 항상 형부 편에 섰던 아버지마저 형부가 답답했는지 한마디 했어요. 아이고 김서방, 나도 웬만하면 자네 편 들어주고 싶은데 도저히 못 들어주겠네. 그만 좀 해. 내가 이런 소리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자네 동남아에서 화장품 수출한 거 그거 다 정서방 할머니가 뒤에서 손 써주신 거야. 자네가 하도 큰 돈 들여서 투자하는 거라고 징징거려서 내가 정서방한테 부탁하거라고. 내가 사람 때문에 사업 여러 번 망했지만 사람 사는 게 다 혼자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 다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고 땡겨줘야 사업도 되는 거지. 그랬습니다. 진실은 이랬어요. 저희 시댁이 좀 살아요.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부산 지역에서 유지를 통합니다. 시부모님은 부산에서 일본을 왔다 갔다 하시며 크게 사업을 하시고 할머니는 아주 오래전부터 부산 바다를 주름 잡으시던 사업가예요. 덕분에 남편은 지금까지 살면서 돈 한 번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부모님 회사에 지분이 상당히 있기도 하고 아버지께서 아직도 생활비를 보내주세요. 사실 남편이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부터 할머니께서 투자를 해주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남편은 그거만은 받지 않았어요. 자신이 어려서부터 간절히 꿨던 꿈이기 때문에 영화만은 자신의 힘으로 이뤄낼 거라고요. 그래서 생활비 외엔 할머니에게 크게 손 벌리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사실 500억이라는 재산도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은 재산이니 지금 저희 수중에 있지도 않고요. 그러던 중 형부가 동남아에 사업을 하려고 은행 빚을 꽤 많이 졌단 얘기를 아버지가 남편에게 했나 봐요. 사실 이건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댁에 대해 진작 알고 있었던 아버지가 남편에게 부탁을 했대요. 내가 정서방 자네한테 말할 주제는 안 되지만 우리 큰사위 사업 잘못되면 우리 큰딸 앞으로 너무 힘들어할 거야. 나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남편까지 그런 일 당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네가 조금만 도와줘.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부탁하신 건 처음이니 남편도 거절할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은 저도 모르게 할머니에게 따로 부탁해서 형부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형부가 이번 동남아에 갔던 일들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거고요. 말도 안 돼. 이게 다 동서 자네 할머니께서 도와준 일이라고? 우리 할머니 절대 가능성 없는 일에 힘쓰시는 분 아니에요. 형님이 하시는 일이 꽤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셔서 움직이신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남편은 이런 와중에도 사람이 참 좋았습니다. 형부가 하는 일이 비전이 있어서 도와준 거니 부담 갖지 말라네요. 난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동서 쓸데없는 짓 한다고 무시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알지도 못하면서 괜한 소리 하는 거 안 할게. 진심이야. 형부가 정말로 제 말과 남편 말을 알아들은 건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선 남편과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 정말 형부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당연히 남편이야 더는 무시하지 않았지만 언니나 저희 친정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살뜰히 챙기고 저에게도 더는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제일 기분 좋은 변화는 언니였어요. 언니 얼굴이 정말 많이 밝아졌거든요. 요즘 형부가 집에도 일찍 오고 아들 숙제까지 봐주고 잔다고 하더라고요.
언닌 형부가 이 정도로 변한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더 재밌는 일이 있어요. 남편이 이번에 찍기로 한 영화에 형부네 회사에서 투자하겠다고요. 남편이 괜찮다고 했는데도 형부는 끝까지 영화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동서한테 실수한 걸로 치면 이 정도로 되지도 않는데 내 사과라고 생각하고 받아줬으면 좋겠어. 지금까지도 사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어쩌면 사람이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살다 보면 아주 조금은 변하는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아버지도 형부도 전보다 많이 달라지셨거든요. 한 집안에 사고 뭉치가 둘이나 있다 보니까 언제 또 저희 집안에 작고 큰 풍파가 밀려올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 한 번 더 믿어보려고 해요. 지긋지긋해도 가족이니까요. 지금까지 저의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